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 계약금도 넣었는데 무슨 변덕이에요? 상견례 자리.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될 분의 목소리 톤에서 이미 모든 걸 느꼈어야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에는 최고급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양쪽 집안 부모님들이 마주 앉은 그 자리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우리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평하듯 시선을 던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될 분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흠을 찾아내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희 딸이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요. 우리 엄마가 공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부족하다뇨. 벌써 30인데 늦은 감도 있죠. 그 말에 우리 엄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 만남인데 벌써 이런 시기라니. 중매쟁이 이모를 통해 소개받을 때만 해도 좋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강남에 빌딩 몇 채 있고 의사 집안에다가 외아들이라 며느리 귀하게 대접해 줄 거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저 집 뭔가 심상치 않다. 엄마, 그냥 첫 만남이라 긴장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사람 봐온 게 얼마인데. 저 시어머니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엄마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단, 예물, 예식장, 스드메, 신혼집. 하나하나 정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댁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물 세트는 좀 작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최소 5천만 원어치는 준비하는데 신혼집 가구가 너무 싸구려 같은데요? 최소 이태리 수입 가구는 드려야죠. 웨딩드레스가 이게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 입고 결혼식 올리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바꾸는 우리 집의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네 체면만 중요했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집안과 혼사를 치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미 양가 부모님이 만나고 청첩장까지 인쇄한 상황. 결혼을 취소하는 건 양가 모두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댁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는 예비 신랑을 몇 번 만났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죠. 준혁이는 얼핏 보기에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신사적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평생 잘할게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까다로워도 남편만 좋은 사람이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본 그의 손길. 떨렸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네요. 응, 제 마음 알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시댁 부모님 몰래
둘이서만 조용한 곳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서로의 꿈, 살아온 얘기,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기대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결혼하면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뭐가 문제야? 그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될 사람인데 조금 먼저 가까워지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의 오피스텔에 몇 번 놀러 갔습니다.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그날 밤 여름이 오기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스트레스 때문에 불규칙해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생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친구 지은이가 알아챘습니다. 야, 너 혹시 조용히 해. 저는 다급히 지은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었습니다. 결혼 전 임신은 시댁 같은 보수적인 집안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정해진 사이라 해도 순서를 어긴 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결혼식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숨기면.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어가렸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시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서 드레스 입어봐요.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맞춤 드레스였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입어보는데 허리춤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분명히 치수제서 만들었는데. 드레스샵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살이 찌셨나요? 아니요. 저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는데 배만 나오다니. 좀 이상한데요. 직원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소화가 안 되나 봐요. 소화불량인 것 같아요. 드레스는 저희가 다시 맞추도록 할게요. 엄마는 직원을 재빨리 돌려보냈습니다. 직원이 나가자마자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는 저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결혼 파해야 돼? 파하다니. 그럼 넌 평생 혼자 살아야 해. 아무도 너 안 받아줘. 그럼 이대로 결혼해야 돼? 일단 결혼식 올리고 나서 얘기해야지. 그래야 최소한 결혼은 유지될 거야. 엄마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시댁에 들어간 후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 그러면 최소한 쫓겨나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시댁에서 알면 알아도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이미 결혼한 후니까. 며느리를 내쫓으면 그것도 집안 망신이야. 그렇게 우리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화려한 메이크업, 티아라.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하셔야 해요.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빠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속에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직 태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준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의 멘트, 줄의 말씀, 서약.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내내 굳어 있었습니다. 흡족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레스가 왜 이렇게 헐렁해? 사이즈를 잘못 맞춘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패백 시간.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대추와 밤을 받았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축복보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느낌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대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고 먼저 시댁 생활에 적응하라고 했거든요. 강남 타워 팰리스 50평대 아파트,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가구들. 하지만 그 집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방은 저쪽이야. 짐 정리하고 저녁 준비 도와.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결혼식 올린 날인데. 그래서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첫날 밤,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응. 엄마가 말이 좀 거칠지만 나쁜 뜻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너를 좋아하실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날 받아줄까? 그나저나 너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준혁이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아기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내 아기야? 미안해 오빠. 내가 조심 못해서.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미안할 일이야? 내 아기잖아. 준혁이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빠, 이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일 아침 식사 때 말씀드릴게.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모인 아침 식사 자리에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 은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기를 가졌다고요. 제 아이를.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게 혹시 결혼 전에 임신한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닥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 유혹한 거야? 임신해서 결혼하려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다니. 짝!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준혁이가 놀라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 망신시키련. 당장 나가. 어머니, 제발이요. 제 잘못이에요. 은지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년은 우리 며느리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놔주세요. 닥쳐. 넌 이제 말할 자격도 없어.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감싸 쥐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발로 찼습니다. 이 더러운 년, 우리 집안을 더럽히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기가 다쳐요. 준혁이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저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여놓게. 저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가 따라왔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이럴 줄은.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준혁이는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무슨 용서? 당신 같은 년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시어머니가 제 짐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화장품, 책, 모든 게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혁이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넌 닥쳐.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어. 뭐라고? 쫓겨나다니. 엄마는 당장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결혼한 지 이틀 만에 며느리를 내쫓다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들 유혹해서 임신했어요. 이런 년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그건 서로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혼도 정해진 사이인데. 좋아서? 웃기지 마세요. 당신 딸이 일부러 임신해서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그럴 애가 아니에요. 당신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놓고 무슨 소리예요?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엄마는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를 어쩐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준혁이도 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내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하게 화내셔서. 조금만 시간을 줘. 오빠, 우리 어떡하면 돼? 일단 엄마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해서 결혼했대요. 정말 더럽죠? 애를 미끼로 우리 아들 잡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런 년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그 여자래. 임신해서 결혼하려고 했다며? 요즘 여자들은 정말 뻔뻔하더라.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준혁이의 변화였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뭐라고? 이혼? 엄마가 계속 나한테 압박을 하셔.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통장도 다 압류하고.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는 어떡하고? 아기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준혁이는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이혼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엄마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절대 안 돼. 이혼하면 넌 평생 혼자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댁의 괴롭힘,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준혁이의 배신.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준 생활비도 끊어졌고 친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은지야, 괜찮아? 엄마, 피가 나와.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 아기는 괜찮아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빠는 퇴직금을 깼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뱃속에 있었네? 어머니, 그거 지워. 당장. 뭐라고요? 그 애를 낳으면 평생 우리 집안에 엮이잖아. 지우라고. 어머니, 이건 오빠 아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오빤 뭔 오빠. 이미 이혼 서류 넣었어. 곧 이혼 성립될 거야. 어머니, 지금 당장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비용은 내가 낼게. 시어머니는 낙태 수술 동의서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절대 안 해요. 이건 제 아기예요. 내 아기. 웃기지 마. 그건 우리 집안의 씨야. 그런데 내가 낳으면 안 돼.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은 무슨 제발. 지금 당장 사인 안 하면 너희 엄마 아빠도 가만 안 둬. 뭐라고요? 내 아빠 회사 아는 사람 많아. 한마디만 하면 내 아빠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시간 문제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은지야. 엄마가 달려와 동의서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것에 절대 사인하면 안 돼.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각오해. 너희 가족 다 끝장내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여 앉아 회의를 했습니다. 은지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이 아기를 낳고 싶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제 아기예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아빠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될 줄은. 다음 날 아빠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갑자기 왜 해고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빠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며칠 후 우리 집 앞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야 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 집주인도 시댁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우리 가족은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좁은 방 하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제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 준혁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준혁이가 다른 여자와 선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여자였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 집, 가족의 평안, 그리고 꿈. 하지만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기. 임신 9개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파. 은지야. 119 불러.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잊혔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엄마가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고생 많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애를 냈구나. 어머니, 그 애 내놔. 우리가 키울 거야. 뭐라고요? 그 애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키울 수 없어. 제 아기예요. 절대 안 줘요. 내가 어떻게 키워? 돈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제 아기예요. 저는 아기를 꽉 안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애는 제 손주예요. 제가 데려갈 거예요. 지금 산모가 막 출산한 상태인데 무슨 짓이세요?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나갔지만 협박을 남겼습니다. 좋아. 내가 키우고 싶으면 키워봐. 하지만 각오해. 평생 지옥 같은 삶이 될 테니까. 퇴원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혼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우리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도 좋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를 받아 겨우 대응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기는 쑥쑥 자랐습니다. 100일이 되고 첫 미소를 짓고 뒤집기를 하고 엄마, 아기가 처음으로 옹알이를 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 아이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저는 이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미혼모한테 아이를 맡기다니. 조용히 하세요.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시어머니는 결국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이긴 거 아니야. 평생 고생하면서 살 거야. 상관없어요. 제 딸만 있으면 돼요. 후회할 거야. 분명히.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후 1년. 저는 아기를 업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아기를 봐주고 밤에는 제가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기의 웃는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돌이 지나자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잘한다. 우리 딸. 비록 아빠는 없지만 저와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야,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어. 지금 와서?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렸고 저는 혼자 이겨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 재밌어. 그래. 뭐가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아빠는 없지만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야간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미혼모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틈틈이 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제가 일하던 편의점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준혁이가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합니다. 새 부인도 시어머니를 못 견뎌서 떠났다고 하더군요. 이제 시어머니도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삶, 제 딸,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4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혼모 지원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은지입니다. 상담사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임신했는데 남자친구가 도망갔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미혼모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견딜 수 있다고.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초등학생이야.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엄마, 나 아빠 없어서 속상해.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응, 엄마가 최고야. 아이는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지 희망센터, 미혼모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상담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봅니다. 과거의 저와 같은 눈빛,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딸아이는 이제 7살. 엄마, 나 커서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우리 딸 고마워. 이 아이를 위해 견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덕분에 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세요?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어. 늦었어요. 제발, 아버지로서 한 번만. 당신은 이미 아버지 자격을 포기했어요. 5년 전에. 은지야, 돌아가세요. 우린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준혁이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 없이 강해졌으니까.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엄마, 저 별 봐. 정말 예쁘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작은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났으니까. 이 아이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상견례 그날 시댁의 태도를 보고 결혼을 말렸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댁의 폭언과 폭력, 남편의 배신, 사회의 편견,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합니다. 미혼모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웠으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지켰으니까. 엄마,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래, 먹자. 딸의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이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압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힘들겠지만 견딜 수 있어. 그리고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힘들겠지만 견딜 수 있어. 그리고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캄캄한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요. 시댁의 폭언과 폭력, 남편의 배신, 사회의 편견,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지만
저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영상을 다시 찾아주세요.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